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 샷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효은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순항 중입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시장이 모두 좋았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미국에서는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죠.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좀 쉬어갈 것이다, 관망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오늘은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도달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는 2,900선을 살짝 하회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이제 코스피가 3,000선을 뚫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에서 3% 정도만 더 오르면은 3,000선 도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2, 3% 정도의 상승이야 이제는 괜찮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또 그만큼 오늘 시장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강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가 1.9%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하는 장은 평소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시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는가 하는 또 그러한 고민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 오늘 파이널 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 A를 통해서 A컷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좀 분위기를 짚고 갈 텐데 두 인물의 한 기업에 대한 지분율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의 요 지분율을 봤는데 보니까는 정몽구 명예회장은요 7.29%의 지분율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정일선 회장인데요. 정일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0.33%에 불과합니다. 이제 많은 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일선 회장 쪽으로 좀 지분이 많이 넘어와야 할 텐데 그 중심에는 현대모비스가 있고 이에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PBR이 함께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셈법이 특히나 복잡해진 게 지금까지는 뭐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와야 주가가 잘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뭔가 지배 구조 안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지분율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실적과는 또 별개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동차 안에서는 현대모비스가 탑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한 가지 좀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지금보다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증여 대상 지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보셨다시피 정의선 회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0.33%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핵심 회사로 부각 가능하고 PBR 상승이 기대될 만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들이 앞으로 현대모비스를 더 살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품목관세의 손익 충격 강도가 상대적으로 완성차 대비해선 덜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세 가지를 두고 본다면은 키움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가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2014년 11월부터 자동차 전체 섹터에 대해서 뉴트럴, 중립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만큼은 그 안에서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적 방어와 멀티플 재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관세 이슈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자유롭다라는 게 또 다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히토류를 두고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는
구동 모터형 이 연구 자석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미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구동 모터 공급사들은요, 중국으로 최종 이 조립 공정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모비스도 그래야 될까요? 현대모비스는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국산 이 구동 모터형 연구 자석의 국내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구동 모터를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지금 지배 구조에 대한 좀 변경 이슈도 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업종 자체를 크게 짓누르고 있는 관세 리스크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운 좋은 기업이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가운데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꼽는 애널리스트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현대차를 탑픽으로 꼽는 그러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 함께 만나볼 텐데 LS증권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하반기까지 봤을 때 자동차 섹터 안에서 탑픽은 무조건 현대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주가에는 이미 관세 리스크가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큰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 하락 요인보다는 반등 요인이 많은 것이 지금의 완성차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 함께 만나보시면요. 현대차와 기아는 자사주 소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게 관세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7년까지 자사주를 소각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 하방이 견고하다라면서 현대차, 기아의 외국인 수급은 좀 비어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만큼 그만큼 또 현대차와 기아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려 대비해서 실적도 너무 우려가 커서 그렇지 사실 현대차와 기아 자체 실적은 괜찮다. 그리고 높은 주주 환원율 자체가 지금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뭔가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특히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 25%의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워스트 시나리오인데 워스트 시나리오는 이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게 LS증권의 요지였고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글로벌 OEM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부분이 현대차와 기아를 볼만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 있는데 자동차 판매입니다. 자동차 판매 부진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요. 내수 쪽에서 약간 부진하고 유럽 쪽에서도 약간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찾는 고객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번 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원래 미국인들이 현대차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차종 중에 하나가 팰리세이드인데 팰리세이드에다가 하이브리드까지 붙여서 나온다면은 현대차가 이전보다 판매 대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히든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루라이드인데 이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새롭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좀 부진했던 실적을 그래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함께 정리해보고 가시죠. LS증권에서는 완성차 중심의 저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면서 관세 영향과 실적 피크아웃 등 악재는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리고 우리의 탑픽은 현대차다.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어쨌든 간에 PBR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현대차를 보자. 그리고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본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가운데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현재 구간 2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수와 또 수급 그리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최근에 코스피가 계속 강했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장중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2,900포인트를 뚫어냈습니다. 2,904포인트 고점 도달한 이후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2,9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마감장까지 이런 흐름들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2거래일간 흐름을 보면 코스닥 오후장 들어서 더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감 지수 고점에서 마감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786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 여전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매수폭이 이전보다는 조금 크지 않다라는 점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800억 원, 기관은 1,400억 원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개인 같은 경우 오늘 차익 실현으로 포지션을 좀 변경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어제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이 돌아온 모습입니다. 외국인 1,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도 1,0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확실히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이런 수급 주체들이 견인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조금 쉬어갔던 반도체, 오늘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넘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였는데 그런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제약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도 흐름이 좋은데 LG 에너지솔루션 1.2%대 강세, 또 어제 강했던 조선과 방사는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4.9%, 5%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미국의 보조금을 좀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비엠 2.9%대 에코프로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이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5만 원 선 안착을 좀 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5만 1,6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 달린 모습이긴 하지만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베트남 자회사를 좀 매각할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오늘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5.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 동남아 태양광에도 제재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캄보디아의 경우 최대 3,500%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1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8%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44,000원 선 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서 만나봤던 자동차 섹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2,900선을 장중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진짜 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2,900선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 완성차 쪽이 잘 가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보니까는 저희 이제 이데일리에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낙폭이 과대된 기업들을 매수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섹터도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투자 의견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안전하긴 하죠. 근데 저도 안전한 종목인 삼성전자를 얘기 많이 했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투자에는 정답은 없지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본다면 자동차 업종은 메리트가 너무 크죠. 왜냐하면 사실 실적이 안 좋냐? 아니죠. PER, PBR 수준으로 보면 너무 싸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과연 현대차가 미국에 상장됐다면 지금 시총일까? 네, 지금보다 몇 배는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너무 싼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력적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관세라든지 특히나 품목 관세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로보택시가 진행이 됐을 때 공유 차량이 되니까 그죠. 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저는 자동차에 대한 총량 자체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향후에 과연 매력도가 높을까라는 부분. 근데 또 반대로 자동화를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미국 쪽에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정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정도는 유지가 될 테니 어쨌든 로보택시로 바뀌어도 기본적인 수요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또 이제 되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관점은 배당 분리과세 같은 추가적인 트리거가 나와주느냐.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나오면 자동차 몰빵해야 됩니다. 거의 그 정도의 멘트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거나 혹은 그런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왜? 지금은 인기가 그러니까 주연급 배우가 될 수 있는 산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 실리콘2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역적주가 될 뻔했거든요. 진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고가 또 갱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유럽 쪽 수출입 데이터가 되게 좋은 건데 물론 오늘자 수출입 데이터 보면 자동차 잘 팔리긴 했어요. 근데 최근의 기조를 보면 잘 팔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20만 원 밑에서 움직이다 오늘 이제 좀 기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품목 관세가 뒤집어지거나 배당 분리 과세만 뒤집어지더라도 업종에 대한 매력도는 너무나도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순환매 관점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싸다고 해서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해당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지금 20만 상황이죠.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주가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14에서 15%는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제가 얘기 많이 했다가 좀 많이 혼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너무 싸죠. 싼데 문제가 뭐냐면 얘도 53,000원, 52,000원 기점으로 보면 한 14%, 15%가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못 올라온 산업군들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에 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하이닉스 같은 거 40% 넘게 올랐죠. 나머지 방산, 소선방산 변압기 다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치면 너무 안 가긴 해서 키높이를 맞추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퍼포먼스를 누리려면은 뭔가가 필요하다. 삼성은 HBM에 대한 얘기, 현대차는 관세 혹은 배당 분리과세. 네. 이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연입니다. 조연이어서 근데 보니까는 조연인데 잘하네. 너무 좀 저평가돼 있었다. 그런데 이걸 주연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전혀 아니다. 좀 이렇게 애매하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기업이 딱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요거 3개 중에서는
뭐 탑픽 있으세요? 저는 모비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냥 오리지널 펀더로만 놓고 보면은 현대차가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주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제일 늦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트리거에서 이제 모비스가 움직였고요. 뭐 이제 다들 글로비스로 헷갈려 하시는데 지배구조의 핵심은 현대 모비스입니다. 네, 모비스로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는. 예, 모비스로 갔다가 모비스로 다시 돌아오기 다시 때문에. 돌아오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비스를 보는 게 맞고요. 또 모비스가 그렇다고 해서 본업이 안 좋냐? 아니죠. 자동차 쪽에서 매출 비중 전장용이 38%나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향후에 지분 가치들이 높아진 뭐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부각돼서 올라간다. 그럼 모비스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또 중간 배당이라든지 배당 성향에 대한 확대를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사 격에서도 배당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신사업 관련된 부분에서의 모멘텀도 있고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 대비했을 때는 차트가 그래도 내려와서 횡보해서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죠. 그럼 저 박스 뚫고 가면은 물량 부담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모비스가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 왜? 지금은 시장이 거의 뭐 성층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 이 가격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올라갑니다. 하나 시스템 보세요. 전거래 20몇 프로 올랐죠. 25%인가 올랐잖아요. 그 위치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그 하나 시스템 시가총액이 그래도 꽤 높은 회사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위치 부담이 지금은 줄어들수록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뭐 승계나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몇 년 동안 계속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 중에서도 좀 가장 후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뭐 기본적인 지주에서 올라간 만큼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상방이 엄청 열리겠죠. 근데 현대차, 기아, 모비스 중에서 그런 지주 느낌으로 만약에 간다. 그럼 모비스로 선택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종목에서 뭐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중장기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해보자면은 모비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모비스, 그러니까 부품주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죠. 뭐 현대 모비스는요 이렇게 대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네. 지주사로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간 거 보면은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주가요. 만약에 모비스가 지주회사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승계 부분에서의 노이즈가 없다고 본다면 이거 엄청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지금 주가가 이제 28만 원대니까 만약에 상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그런 비슷한 이슈 있을 때 4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럼 저 그렇게 보면은 30만 원대 초중반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33만 원 정도까지 만약 그게 정확하게 부각이 된다면 지금보다 상방 한 20% 이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제가 아까 매물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죠? 네. 요즘에 급등하는 종목군들 보면 다 한 3년짜리, 5년짜리 월봉을 뚫었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모비스가 요번에 이제 뚫어버린 이 종가상 이게 이번 주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끝나서 만약에 버텨준다면 이게 4년짜리를 뚫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럼 상방이 요 보시면 요 밑에서 계속 놀다가 한번 뚫었을 때 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매력적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월봉상 박스를 뚫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박스권 상단이랑 하단 라인 시작하는 점이 32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모비스가 이렇게 고가권을 뚫어주고 월봉상 지금 정배열 초입 부분인데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32만 원대, 33만 원대는 한번 트라이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오늘 3.4%대 급등 나오면서 28만 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께서는 지금보다 약 20%의 업사이드를 보고 계신데 꽤 오랫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왔던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지난 4년간의 흐름을 좀 깨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상방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보니까는 이번 주에 이 주가가 25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현대모비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현대차, 기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를 저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자동차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셨는데 뭔가 하는 느낌이에요. 와, 아무래도 네. 좀 재미없는 업종이다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도 사실 좀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현대차, 기아
요 각자의 메리트 그리고 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해보고 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차랑 기아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투자해서 답답하셨다라면은 투자를 잘못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걱정할 게 없죠. 걱정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너무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제 미국 쪽 관련된 공장 했을 때 급등 그죠.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그런 이제 트레이딩으로 너무 급등을 하는 걸 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셨다면 안정적으로 그냥 이거 실적 좋으니까 쌀 때 천천히 모아가지고 그죠. 배당받고 유지하다가 올라가면 저번처럼 팔아야지. 저번에 밸류업 있을 때 13만 원, 12만 원 뭐 이때 사신 분들 그 엄청난 오명을 들으면서 그딴 거 왜 사냐. 요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현대차 죽어도 못 가요. 이랬었던 게 15만 원대부터 30만 원까지 더블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차곡차곡 계속 모아가시는 종목이지 삼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시면 삼성 하이닉스 중에서 지금 삼성을 먼저 고르면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이닉스가 시총도 지금 더 싸죠? 실적 더 잘 나오죠? 산업적으로 더 수혜 많이 받죠? 그럼 당연히 얘를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을 사는 이유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치.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해서 이제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을 때 지수의 패시브 수급까지 본다면 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용으로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현대기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품목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품목 관세라는 이슈가 있었고 자동차는 이게 타격이 엄청 큽니다. 왜 일본이 그렇게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어서 반도체에 막 엄청 투자한다고 막 읍소하고 막 뭐 한 10분의 1 정도 막 투자하고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만큼 자동차는 그런 품목 관세나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올 확률이 매우 높았잖아요. 그럼 사실 자동차 업종을 트레이딩이나 약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일단 업종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 기아는 사실 뭐 좀 물려도 계속 이거는 그러니까 제 웬만하면은 방송에서 물 타셔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건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비중을 확대하는 거죠.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강제적으로 더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종목이고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 되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세 차익 생기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모아가는 거고 또 상법 개정이 되면 결국엔 자사주 처분해서 지배 그죠.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배당 분리과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토픽이 나오면 진짜 이쪽은 엄청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살 때면 이미 가격 높아져 있고 그죠. 네. 손이 많이 안 나고 물량 많이 못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차분히 천천히 근데 이제 내가 비중을 너무 많이 쏟으면 사리가 막 돋으니까 사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에 한해서만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대기아 지금 가격대면은 한 번에 거치로 사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주마다 혹은 월마다 딱 일정 금액 정해놓고 지금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시즌인 거지. 예를 들면 17만 원대 갔다, 18만 원대 갔다. 이때는 살만하죠. 왜냐면 그죠. 이전 가격대 박스권까지 내려왔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런 건 해도 되는데 지금 또 좀 저가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거치로 하기보다는 1년, 2년, 3년 이렇게 플랜 짜셔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답답할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어떻게 보면 좀 김 빠진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대세 상승에 따라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크게 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거의 3천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정이 오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고 그리고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또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는 게 자동차다. 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호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경제뉴스에서 미국의 고용지표 관련 뉴스들 많이 보셨죠? 얼마 전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연준의 파월 의장을 비난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죠. It's like talking to a wall. He should be. Well, the Bank of England cut, China cut, everybody's cutting but him. I call him too late, too late Powell. That's his nickname, and it's a shame. It's ridiculous. So meeting, he's always too late. 그런데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것과 금리 인하가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업률과 금리,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나라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경기를 살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도 내려가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내려서 경기를 띄워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 고용시장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며 서둘러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죠. We also concluded that policy decisions would be informed by assessments of shortfalls rather than deviations from maximum employment. Apparent labor market tightness would not, in isolation, be enough to trigger a policy response.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미국의 상황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실업자가 많아지는 게 왜, 미국의 금리가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는 글로벌 경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축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 중인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도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무역 실적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기기 등을 미국에 덜 팔게 되겠죠. 이것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달러 가치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데요.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고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실업률과 금리 정책은 우리나라 환율, 주식시장, 수출기업 실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와 금리 결정을 전 세계에서 관심 있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금리 관련 소식이 나오면 발빠르게 분석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종목 이슈들 종목 파인더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이 영국 런던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순항하고 있다라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죠. 특히 주요 의제였던 반도체와 히토류 분야에서 갈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오늘 우리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제한이 이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 역시 해결될 것이란 예상 나온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베팅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추이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이달 들어 10일까지 외국인들의 순 매수 규모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7천억 이상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 이상 반도체 탑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 이러한 미중 협상 관련 기대감 속에 2%대 강세로 마감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주도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장중에 2개월 만에 6만 전자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6만 전자 아래에서 5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가까운 강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4% 가까운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 역시 동반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이 순항 중인 가운데 유통주도 함께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유통주 안에서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는 대형 마트 쪽으로 악재가 조금 들려오기도 했죠. 공휴일에 의무 휴업에 나선다라는 이야기, 법안 추진 가능성 제기가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급락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대형마트의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이마트 90여 개 매장이 주말 휴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휴업 관련 영향이 이미 13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LS증권에서는 주요 백화점 업체들이 본업 그리고 면세점 사업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화점 업종이 유통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통 세부 업종별의 수혜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부의 내수 부양책은 산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실적은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 또 하나증권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편의점 시장 같은 경우에 신규 점포가 좀 줄어들어야 하고 매출 회복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 유통주 안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앞서 살펴본 편의점주 P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은 동반 3%대 약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포화 상태다라는 분석이 오늘 시세에도 영향을 주어가고 있고요. 이마트의 경우에는 어제 급락 이후 1%대 소폭의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백화점주에는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백화점이 3.6%대 오름세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쪽은 오늘 빛을 보고 있죠. 미국의 로비 그리고 한국 정책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글로벌 태양광 업계의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간밤에 전해졌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의 주요 태양광 기업들이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유지하도록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 솔라에즈 테크놀로지스가 11%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썬런의 주가에도 7%대 오름세 보이면서 태양광 전반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정책 관련 기대감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2040년에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 기대되고 있고요.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온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햇빛 연금을 지급 확대하고 농가의 태양광 설치 계획 등도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태양광주 시세 유지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8호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직행한 후로 상한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여전히 20% 가까운 오름세 유지하면서 3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대명에너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래도 5에서 6%대 오름세가 오늘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이슈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일부 종목들 좀 급락하는 흐름인데 유상증자 이슈가 또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에서 4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무릎 골 관절염 치료제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에 200억 원을 투입하고 재생 의료 사업 등에 170억 원을 쓸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주, 신주 3,800만 주를 발행합니다.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약 67%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1,295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11일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오늘 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매지온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23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해당 자금을 유대나필 임상시험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4회차 그리고 5회차로 나눠서 시비를 발행할 것이고 210억 원 규모는 마이다스, 메리츠 쪽에서 그리고
20억 원 규모는 KDBC 한국투자증권에서 전액 인수할 예정입니다. 주당 전환가액은 39,284원이고요. 전환에 따른 주식 수가 총 58만여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앞서 살펴본 강스텐 바이오텍 17%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메지온도 장중 내내 약세 흐름입니다. 2%대 내림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와 실트리온도 오늘은 약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 보이다가 약세로 전환하는 등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탄력이 그리 좋지는 못하지만 일부 코로나19 테마주 쪽으로는 또 매수가 쏠려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흐름 함께 점검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의견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솔루션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신설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리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실현 공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강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에너지 쪽에 대한 하나그룹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와 더불어서 미국에서의 태양광 기업에 대한 로비 소식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과 한국 시장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상승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두산에너빌리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그동안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코 원전에 이어서 베트남 가스복합 발전소에 대한 수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좀 고평가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보다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솔루션 결국 원전과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원전 관련 관심은 계속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현재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책적인 모멘텀과 좀 동반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GS 리테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BGF 리테일 역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편의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사업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25만 원 지원 정책과 관련된 소비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동반해서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더불어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GS 리테일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GS 리테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의견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풍산 같은 저런 방산주도 위치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앞서 살펴본 종목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또 포착주로 꼽아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해성 DS 골라주셨어요. 반도체주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양호한데 해성 DS도 8에서 9%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네, 이제 해영 DS 반도체 쪽에서 이제 리드 프레임, 그 다음에 패키지 기판 전문 기업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시장에 어떤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기대가 없는 가운데서도 실적이 너무 많이 안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98% 정도 빠졌는데 이 빠진 부분이 주가에 적용이 돼 있고 또 하반기에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리드 프레임 이제 70%, 그다음에 패키징 기판 30% 정도 이제 매출 규모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보면 좀 약간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11%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98%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좀 약간 고부가가치 사업 부분에서 좀 실적이 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기판이 일단은 뭐 전체 영업 그 비중에서 매출 비중에서 3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게 조금 줄면 영업이익이 훅 떨어지거든요. 매출은 별로 안 떨어져도. 그래서 이 패키지 기판 쪽이 살아나면 되는데 그 패키지 기판이 왜 해성D에서 사실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기판 업체들 적자난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해성DS는 일단은 뭐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 물론 뭐 자동차 반도체 쪽의 기판이 많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DR4를 이제 뭐 생산 중단 내지는 이제 뭐 공급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DDR5로 완벽하게 전환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죠. 그리고 DDR4는 지금 중국 쪽에서 워낙에 지금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DDR5 쪽으로 이제 그 전환을 빠르게 가르쳐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해성DS가 또 DDR4 쪽에 원래 좀 매출이 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줄었고 그 다음에 고객사들 뭐 삼성이나 SK가 될 수도 있는데 고객사들에서 DDR5 기판에 대한 인증이 좀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좀 수주 공백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올해 1분기에 적자 요인을 냈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개선이 된다라는 담보가 있으면 이제 어떤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최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이 강세인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인피니언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뉴스도 하나 나왔죠. 관련돼서 삼성과 SK도 나름대로 이제 매출 저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이게 이제 뭐 단기간 차트긴 한데 사실 좀 길게 보면 과거에 이제 8만 원도 넘었던 8만 원을 2번 정도 넘었었죠. 근데 최근에 좀 2만 원대를 많이 빠졌다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팔고 있던 빨간색 선이죠.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기관도 같이 팔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 쪽으로 다시 순매수 전환했다라는 점. 주가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바닥권에서 완벽하게 턴을 하고 있는 최근의 급등은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조정 염두에 두시면 하반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도체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성DS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나솔루션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8%나 뛰어가고 있고 뭐 우선주까지 동반 급등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려서 재방송 같은 느낌이 나는데 몇 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나온 뉴스 뭐 다들 하나솔루션 관심이 있거나 주주이신 분들은 뭐 다 기사로 접해 보셨을 텐데 미국 이제 태양광 기업들은 이제 의회 관계자들 상대로 로비를 이제 청정 에너지 보조금을 유지를 하도록 이제 삭감이나 취소가 됐으니까 로비를 하거든요. 미국은 로비가 이제 법적으로 합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로비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오늘 좀 미국 쪽의 기업들 급등과 더불어서 보조를 좀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그 오른 태양광 기업들을 좀 몇 개 살펴보면 이게 사실 좀 어느 정도 궤가 좀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 하면 뭐 퍼스트 솔라 이런 기업들 많이 좀 회자가 되는데 퍼스트 솔라는 별로 안 올랐어요. 많이 오른 기업들이 이제 솔라엣지, 썬넌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떤 것들과 관련이 있냐 하면 TPO, 가정용 태양광 이런 것들과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거든요. TPO라는 건 뭐냐면 가정에 이제 태양광 그 장비를 대여를 해주는 건 이제 TPO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솔루션도 이 미국 쪽에서 이 가정용 태양광 TPO 사업과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그래서 이 어떤 뭐 퍼스트 솔라보다도 이쪽 이제 솔라에지나 썬눈이 오르면서 같은 TPO 어떤 밸류체인이 들어가 있는 하나솔루션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부분만 보면은 1,300억이 넘었죠. 영업이익이 1,362억인데 태양광 부분만 1,362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3억. 그러면은 태양광은 1,300억이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303억이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좀 소위 얘기하는 깎아 먹었을까? 당연히 이제 케미칼 부분이죠. 케미칼 부분이 공식 이제 좀 기본적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태양광 쪽으로 어떤 시장의 기대치 주가 상승에 어떤 좀 어울리는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이제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만으로 주가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분위기라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두 분야 중에 한 분야라도 잘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나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일단 뭐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호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오늘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일단 두 번째 모멘텀은 아직은 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이제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을 진출을 확정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태양광 패널 이제 그 50만 장, 1년에 50만 장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한다. 완공이 아니라 착공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외국인 기관 수급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 수급으로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기관 이제 태양광 쪽 보조금 악재로 팔기 시작하는데 기관은 아직까지도 매도 기조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도 살짝 좀 약간 반등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수급이 가장 좀 오늘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바닥을 잘 다졌고 사실 떨어진 거 대비해서 하나솔루션은 올라온 게 사실 굉장히 좀 미미하죠. 정리를 하면은 태양광 쪽의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는 실적, 그리고 케미칼 쪽만 좀 약간 적자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의 위쪽 방향은 충분히 열어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발 로비뉴스 그리고 한국의 정책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하나솔루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골라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동국제약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제약주보다도 이제 화장품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동국제약이 그동안에 그 인사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데카솔 이런 거 그냥 만드는 제약사로 시장에서 인식이 박혀 있어서 사실 거의 못 오르고 있었는데 한 근 10년 동안의 동국제약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때 이제 주식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다 올랐죠, 진짜로. 근데 주식이면 다 올랐는데 그때 빼고는 동국제약이 오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동국제약의 어떤 실적 추이를 지켜보면 이거는 진짜 안 올라도 너무 안 오른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일단 시장에서 너무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동국제약의 한 4년 동안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한번 좀 추이를 말씀드리면 22년도에 이제 6천억 정도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7천억, 그 다음에 작년에 8천억, 올해는 9천억대 매출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뭐 몇백억의 매출액도 아니고 몇천억대 매출액인데 1년마다 앞자리를 바꿔가면서 이 성장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몇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주가에 적용을 시키면 지금 뭐 너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죠. 영업이익도 뭐 상당히 좀 잘 뽑고 있는 상황이죠. 2분기 실적 전망을 시장에서 나온 컨센서스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출은 2,200억대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27억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보면 전부 다 성장을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마찬가지고 2분기도 역시 전 부분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 의약품 부분들은
일단 8%, 그다음에 전년 대비 일반 의약품 10%, 헬스케어가 16%, 헬스케어 안에 화장품이 한 20% 정도 일단은 뭐 성장할 것으로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APR로 대변되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 홈 디바이스 이제 동국제약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죠. 화장품 부분이 3년 연속 지금 현재 30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년 연속 300% 성장. 사실 뭐 화장품도 하고 뷰티 디바이스도 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국내에서는 경쟁이 좀 너무 치열하고 이제 해외 쪽에서 좀 약간 퍼포먼스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VT가 이제 일본 쪽에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회사가 급성장을 했는데 이 동국제약 화장품들도 지금 일본 쪽에서 일단 뭐 미국 쪽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높은 어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 채널 같은 건 사실 이 동국제약에서 만드는 화장품 같은 건 그동안에 홈쇼핑에서 많이 팔았었거든요.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매출처가 확대가 된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랑 차트 잠깐 보고 이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3월달, 4월달서부터 저점 잡고 매수 쪽으로 파란색 선입니다.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화면에서는 좀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순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이 뭐 수급상에서 가장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에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팔고 저점을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보다는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 이유는 화장품 쪽의 모멘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연속 지금 앞자리 수를 바꿔가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오른 게 없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화장품 쪽의 모멘텀을 좀 메리트로 삼고 어떤 투자라는 개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신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가격이 18,400원 줬는데 18,500원 정도를 일단 이하를 전후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리가 없고 매수가 18,500원 전후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 저는 좀 중장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정도를 손절매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호하다라는 부분 포착 도와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면 태양광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이 태양광 패널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남아 태양광에 제재를 가하고 있죠. 특히나 이 중국의 동맹국 캄보디아에 최대 3,5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또 미국에서는 최근 태양광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간 보조금 지급에 좀 의지를 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슈가 들어서면서 보조금 수령이 좀 어렵다라는 점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로비 중이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태양광 관련주들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국내 증시도 그런 영향단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파루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을 했고 하나솔루션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9%대 급등, 대성형 파인텍이라던가 대명에너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간밤에 앨런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X에 로보택시 테스트 영상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런 영향 받아가면서 이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테슬라 주가에도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런 소식들에 관련해서 자율주행주들 국내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가 블룸버그 측에서는 12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앨런 머스크 측에서는 22일부터 잠정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은요. 현재는 라이콤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받아가고 있고요. SOS랩 8%대 강세, 퓨런티어 6%, 넥스트칩, 라닉스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좋은 소식들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베센트 재무장관도 생산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HPSP 같은 경우 14%대 강세, 원익 머티리얼즈, 이스페타시스, 테크잉, 한미 반도체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이야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진수 기자님이 첫 번째 이슈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미국 특허청이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 심사 PGR을 정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보니까는 이게 개시되고 난 이후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 이슈 일단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 PGR이 개시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이제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 심판원 PTAB라고 하는데요. 이 PTAB가 MSD가 할로자임의 특허를 대상으로 제기한 PGR에 대해서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특허 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MSD의 할로자임으로부터 답변서 등을 제출받으면서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MSD 주장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MSD의 파트너인 알테오젠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 이제 관련된 이슈를 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가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PGR을 제기한 이유, 그리고 지금 PGR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상황까지 함께 정리해보고 가시죠. 네, 이게 벌써 이제 제기된 지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MSD는 이제 알테오젠의 SG제형 변경 플랫폼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1위 약품인 키트루다의 SC 피하 주사 제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MSD가 할로자임의 M다제 특허를 보게 됐는데 이게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우리 제품과의 특허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파악하고서 이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등록 후 특허 취소 심판, 즉 이제 PGR이라는 것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MSD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로자이맥 특허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첫 PGR을 제기했고요. 올해 3월에는 이제 할로자임이 이에 대한 예비 답변서를 특허 심판원에 제출하기도 했고, 답변서를 이제 분석한 특허 심판원이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PGR이 개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PGR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떠한 개념입니까? 이 PGR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특허청 산하 아까 말씀드린 PTAB가 운영하는 절차인데요.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일정 기간 내 제3자가 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PGR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유무효성을 PTAB에서 다시 검토하는 특허 심판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가 등록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 특허 적격성, 명세서 기재 요건, 그다음에 신규성, 진보성 등 모든 특허 요건들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PGR이 개시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역시 가장 큰 의미는 이제 MSD가 개발 중인 키트루다 SC의 출시 시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출시 시점이 이번 개시로 인해서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MSD 계획에 따르면은 키트루다 S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할로자임 측에서는 키트루다 SC 출시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PGR 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이제 이 키트루다 SC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PGR이 개시된 만큼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허 심판원이 이 PGR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일단 중지하고 PGR 결과를 먼저 보고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 심판원들이 특허 침해 소송 일반적인 소송 재판관보다 특허 쪽 지식이 더 많기 때문이고 또 정확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PGR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판단을 많이 내리는데요. 이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처분 신청 역시 PGR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고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PGR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할로자임이 이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키트루다 SC 판매 영향이 가지 않는다라는 점 이외에 또 다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가처분 신청과는 이제 별개로 이제 PGR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등록된 특허가 무효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PGR 같은 경우에는 특허 무효 가능성이 50% 이상 초과로 판단될 때 개시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특허 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특허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보여지거나 아니면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PGR을 개시하게 됩니다. PGR이 개시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허 심판원이 두 당사자의 이제 주장을 살펴본 뒤 할로자임의 특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제 개시가 됐다는 것 자체가 따라서 이제 MSD에게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또 이제 과거 사례들을 좀 종합해서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은 PGR이 개시된 이후에는 약 70%에서 기존에 등록돼 있던 특허가 최종 무효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송 제기자인 MSD에 더 유리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PGR에서 이제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할로자임이 이제 MSD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도 특허 침해라는 이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결국에 키트루다 SC 출시 시점과는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기에 키트루다 SC 출시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할로자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후에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역시 크지 않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키트루다 SC가 판매되고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치료적 측면에서 이 환자들이 이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법원도 이를 이제 쉽게 금지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인데요. 알테오젠 측에서도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 역시 특허를 침해한다는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PGR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머크가 할로자임과 합의를 통해서 소송이 또 빠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러한 또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합의는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할로자임이 이제 MSD 측의 라이선스 협상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MSD가 할로자임의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도 예상되는데요. 알테오젠 역시 이런 예상과 관련해서도 MSD의 명확한 계획을 알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합의를 할 생각이었다면 이 PGR을 10건 이상 제기하면서 제기하는 등 공세를 퍼붓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그 근거로 뽑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PGR 소송의 병합 관련 부분인데요. 이번에 10개 이상의 PGR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부터 분할된 패밀리 특허이기 때문에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도 향후 이제 진행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살펴볼 포인트로 꼽힙니다. 네, 알테오젠 함께 짚고 왔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노이즈가 되는 부분이 요 PGR이었는데 이제 PGR이 개시가 되면서 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3.8%대 상승이 나오면서 40만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결국에는 본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소송 관련해서는 퀵트루더 SC가 이제 출시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노이즈가 생길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알테오젠의 주가 전망을 함께 예측해보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르게 핫한 기업입니다. HK 이노엔인데 주가가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주가 14% 넘게 급등세가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가 연이어서 HK 이노엔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20거래일 가운데 2거래일 제외하고 연이어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캡의 미국 임상 3상 톱라인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 월요일에 급등을 했던 이유는 K-캡과 같은 계열 의약품인 보케즈나의 복제약 출시가 어려워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좀 반사수에 좀 기대감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제 펩섬 파마슈티컬스의 피캡 계열 약품 보케즈나의 독점권 5년 연장을 승인하면서 이 HK 이노엔이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보케즈나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제네릭 출시가 막히게 됐습니다. 이제 HK 이노엔 K캡 역시 보케즈나와 같이 P캡 계열의 의약품인데요. 제네릭 보케즈나뿐 아니라 제네릭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FDA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제네릭과는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미국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되고요. 이 HK 이노엔의 K캡이 곧 진출할 예정인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역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썸 이 파마슈티컬스의 보케즈나가 독점권 5년 연장 승인을 받게 된 그 과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패썸이 이제 12월에 FDA에 신청한 보케즈나 독점권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시장 독점 기간이 2032년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패썸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적응증을 보유한 보케즈나가 항생제 개발 촉진법 적용에 따라서 10년의 이제 신약 화합물 독점권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서 이제 보케즈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년의 독점권을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FDA가 독점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제네릭 제품, 복제약 제품 이제 출시가 그 뒤로 미뤄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 제품인 보케즈나의 복제약이 또 K캡 같은 경우에는 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는데 왜 이러한 논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경쟁 제품에 제네릭이 나오면 더 좋은 게 아니냐, 또 경쟁 제품과 그럴 수 있는데 이제 K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두주자인 보케즈나와의 경쟁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제네릭 제품까지 출시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나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보케즈나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경쟁 상대가 더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이 P캡 계열 의약품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HK 이노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진입에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약 80에서 85% 수준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에 이제 후발주자인 K캡 역시 제네릭
출시에 따라서 타격이 불가피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던 겁니다. 과거에 이제 K캡 같은 경우에는 복해진화 대비 뭐 우수한 효과 측면도 있지만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또 무기로 내세우고 있었던 만큼 제네릭 출시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독점권 연장에 따라서 K캡 같은 경우에는 복해진화와의 경쟁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캡이 복해진화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또 출시가 되나요? 네,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난달 기준으로 의약품 정보 사이트 드럭스닷컴에 따르면은 복해진화 10mg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알에 이제 739달러로 나왔고요. 한정당 이제 약 25달러에 판매되는 셈입니다. 이 PPI 이제 P캡 이전에 PPI들 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약물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약물들 중 하나인 넥시움 같은 경우에는 10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 사이 가격을 뭐 책정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 파트너인 세벨라에 따르면 K캡의 가격을 20달러 안팎으로 설정해가지고 복해진화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약 20%가량 저렴한 셈인데요. 세벨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에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제출한다는 계획이고요. 2027년에는 이제 제품 출시가 예상됩니다. 복해진화의 제네릭 진입이 예상되는 2032년, 이제 이번에 독점권이 인정되면서 32년에 이제 진입이 가능해졌는데요. K캡이 이 정도 되면 이제 K캡이 미국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점유율을 기반으로 매출을 계속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해 보자면은 K캡이 이제 복해진화와의 그 만의 경쟁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가격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K캡이 미국 시장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P캡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분석들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이제 와이즈가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지난 2023년에 글로벌 P캡 시장 규모는 88억 달러, 약 12조 원인데요. 88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15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P캡 제재들이 많지 않고 FDA 허가받은 제품은 복해진화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제 P캡 제재인 복해진화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제 패썸은 복해진화의 연매출을 최대 피크 세일즈를 30억 달러, 약 4조 원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제 후발주자인 K캡 역시 미국 출시 첫 해에 P캡 시장 점유율 5%가량을 가져온 뒤 이후 출시 2년 차에는 12%, 3년 차에 19%를 거쳐 출시 5년 차에는 3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매출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출시 1년 차인 2027년에 약 2천억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제 5년 뒤에는 미국에서만 매출 1조 원을 넘기면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도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복제약 출시가 좀 막히면서 HK 이노엔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 이슈 이후에 굉장히 가치를 높여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P캡 제네릭 출시라는 우려가 해소되면서 HK 이노엔 기업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증권사에 따르면 HK 이노엔 시가총액 규모는 1조 7천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복해진화 제네릭 출시 이번 이슈 이전 직전이었던 8일 날 시가총액 1조 1천억 원 대비해서 55%가량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K캡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향후 HK 이노엔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미국 시장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 예측이가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이제 K캡 역시 국내에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적응증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해진화와 같은 이 전략 사용이 가능합니다. 독점권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사용 가능한 셈인데요. 제네릭 침투를 방어하는 전략
펼칠 수 있는 만큼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고요. HK 이노벤 측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세균요법에 대해서 임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 패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보케즈나와 같은 전략을 적용하게 될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HK 이노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일단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쭉 듣다 보면은 K캡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외적에 의한 침공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무능하며 선동가를 고용해 범죄자들의 도시 점령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연방법 집행관 보호를 위한 주방위군 파견 결정을 옹호하며 우리나라가 무법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LA 시위대를 방탄복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 전문 시위꾼이라 표현하며 폭력 행위와 성조기 소각을 비난했다. 이어 성조기를 태우는 사람은 1년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가 국제범죄 조직이 지배하는 도시가 됐다며 우리는 LA를 해방하고 다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름이 바뀐 군 기지들의 명칭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포트 브래그는 현재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높아진 무역 관련 긴장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저치다. 국가별로는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작년 성장률인 2.8%에서 올해 1.4%로 반토막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과 유로존, 일본도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도 4.5%, 내년 4%로 더 내려갈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예측했다. 다만 세계은행은 주요 경제국들이 무역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면 글로벌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네,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 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시장 바라보셨습니까? 네, 우선 오늘 반도체 소장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소캠과 관련된 첫 공급이 확정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PCB 관련주들, 그다음에 메모리 모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아닌 이제 마이크론이었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승세가 나왔다. 지금 보면은 소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새로운 차세대 메모리 모듈인데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메모리에 연산 장치가 없는데 이거를 넣어서 이제 차세대 메모리가 된다. 그리고 저전력 D램이 계속 부각되면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이제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소부장담 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이 좀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나왔었던 이제 동남아 쪽 우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인데 최대 관세 3,500% 정도 엄청난 관세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을 간접적으로 좀 압박하겠다라는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태양광주들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당뇨 학회 개최 예정 속에서 지금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도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좋았고 코스피는 2,9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흐름이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청훈 사장님께서는 어제 마지막 한마디로 2,900포인트 갑니다 해주셨는데 보란 듯이 갔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외국인이 어쨌거나 지금 선물 시장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오전부터 파생 상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장 초반에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지금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가 이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있을 만한 불공정 거래는 원아웃제, 한 번에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배당이라고 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기타 국가에 비해 너무나 낮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주식시장을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시장이 2,9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사실상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듭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기타 국가에 비해 너무나 못 갑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것은 전문 경영인 혹은 회사의 CEO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오너 일가에 비해서 너무나 적죠.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처음으로 발걸음을 뗀 겁니다. 만약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코스피는 3,000포인트는 무난하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역시나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내일 손문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포지션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들 장 후반에 많이 던졌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콜, 풋 지금 꽤나 샀죠. 반면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내일은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팅을 해두었습니다. 내일은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꽤나 조용히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52주 신고가는 무난하게 경신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유리기판과 자율주행 쪽 여기가 또 한 번 시세를 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과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군에 속하는 산업군은 수혜를 자연스럽게 받을 겁니다. 피롭틱스나 JNTC 그리고 SKC 거기에 캠트로닉스까지 오늘 움직임이 꽤나 괜찮았기 때문에 여기가 내심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는 주인공이 한번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또 자율주행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영향이 아무래도 크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것을 잠시 배제하고 오늘 오전에 제가 세미나를 하나 듣고 왔는데 그 주제가 자동차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안 좋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3사는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공고하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항상 1위였는데 그게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GM만 공고하게 딱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보게 되면 가장 큰 게 자동차, 그중에서도
완성차이고요. 자동차 부품 쪽이 네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의약품과 컴퓨터. 그렇다면 이 관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성차는 결국에는 타겟이 될 수밖에 없고 관세가 유연해지는 시점에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완성체라는 것.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이 자유주행이라고 하는 산업은 계속해서 육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은 비록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은 소폭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유주행 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분명히 꿈틀거렸습니다. 반도체가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혹은 기대가 되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유리기판, 자율주행, 적어도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이 나는 시점 혹은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정도 시장이 더 좋다면 역시나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는 것. 그 점 주목하시면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환매의 이제 주인공이 누가 될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의 흐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2,908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바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고점 구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대 오름세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7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 연속 순 매수세로 일관해줬습니다. 매수 규모가 좀 축소되긴 했지만요. 기관도 매수에 동참을 해줬고요. 개인 나홀로 매도 우위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 우위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 나홀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6월 11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참 기분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거래 연속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간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언제 조정이 올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내일 아침에는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을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앞으로도 지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코스피의 상위 기업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대 상승 나왔습니다.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연동되면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4%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들의 주가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물론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가 연이어서 나온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실적이 괜찮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4%대 급등세 나왔고요. 약간 아쉬운 쪽은 방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대 조정 나왔고 한국항공우주 2%대 조정 그리고 오늘 금융 쪽도 전반적으로 조정이었습니다. KB금융지주 3%대 조정, 신한지주도 1.8%대 조정 나온 가운데 그래도 삼성생명 오늘 5%대 상승 흐름 나온 거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주사들 가운데서 여전히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기업들도 꽤 많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SK스퀘어 7%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원전 쪽도 꽤 좋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6%대 상승 흐름 나온 부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완성차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4.9%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져갔는데 카카오는 2.8%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던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기업도 1.7%대 상승이 나왔고요. 이어서 코스닥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이 주가 자체가 2% 가깝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다시피 3.8%대 상승,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제약바이오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은 코스닥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아주 강력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리노공업 3.3%대 상승, 동진세미캠 2.5%대 상승, 파크시스템즈 2.6%대 상승 흐름 나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은 테크윈과 같은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4.2%대 상승, TCK가 7%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탄력을 크게 받아가면서 에코프로비엔과 같은 기업도 2.9%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주요 기업들, 제약바이오,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전반적으로 랠리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결국에 코스피가 2,90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대 상승, 전 거래일 대비해서 34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2,9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2%대 상승 흐름 나왔네요. 오늘 786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수급도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빠르게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2천억 원 가깝게 샀네요. 1,600억 원가량 현재 산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기관도 2,200억 원가량 샀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시장의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이 매수 연속성이 확인되는 그러한 주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들고 오늘 코스닥으로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대 상승 흐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억 원 가깝게 현재 매수에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SK하이닉스가 주인공입니다. 4%대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대 조정 나왔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이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 현대차 2%대 상승, 기아도 상승. 많이 못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까지 낙폭이 좀 과대됐던 기업들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 들어왔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확인해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꽤나 강했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특히나 보시다시피 4%대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고 에코프로비엠 3%대 가깝게 상승,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일제히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파마리서치가 오늘 장중에 53만 원대를 뚫어내면서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파마리서치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제약 에스테틱 쪽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흐름 보인 가운데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7만 원대 진입 나왔고요. 그 이외에 리가켄바이오 4.8%대 상승, 클래시스가 4.5%대 상승하면서 6만 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또 외환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 시장에서 달러는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전 달러 인덱스 기준 99 기준으로 큰 의미 없이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 수준인 1,365원 수준으로 뉴욕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전일 일본 BOJ 총재의 물가 추세가 아직 금리를 올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엔화가 약세가 있었고 그리고 유럽장에서 영국 5월 고용지표 실업률이 악화를 보이면서 파운드 약세 보이면서 달러 강세 쪽으로 영향이 있었는데 그 전날 빠졌던 거가 이제 반대로 올라오는 쪽으로 해서 데일리로 보면은 횡보 수준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사실 특별한 경제 뉴스 없이 미중 협상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미국 상무부 장관 멘트로 달러가 반등세를 오늘 보였는데요. 그리고 특히 중국의 히토리 수출 제한으로서 미국이 협상 기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오늘 뉴스가 이제 양국 정상의 승인만 있으면 시행될 것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이 있었다고 발언이 나와서 이제 관세 협상 해결 기대가 높아졌는데 그 때문에 달러가 강세 쪽으로 많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아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365원에서 시작해서 상승을 계속했고 미중 협상 타결도 그 금일 발표된 미국 CPI 앞두고서 그동안의 하락세를 되돌리는 장세가 있었습니다. 1,473원까지 바로 올라갔다가 마감은 1,375원 15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상황 짚고 왔고요. 일단 오늘은 좀 관망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오늘 저녁에 있는 미국 CPI가 중요한데요. 저는 관세로 인한 미국 물가 상승세를 대부분 예측하고 있어서 달러 강세 그리고 그 전에 달러가 약세 보였던 것들이 조정되는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아시아장에서 주식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통화 선물을 달러 매수를 강하게 한 것.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좋았고 장 초반에는 달러가 많이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 마감할 때는 거의 스퀘어 수준으로 외국인의 달러 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이 CPI를 앞두고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금일 CPI 발표와 더불어서 미국 10년, 30년 국채 입찰이 있어서 미국 금리 상승 또 달러 강세 쪽으로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 계속 강세로 가고 있고 탈달러 모멘텀 자체가 끝났다고는 할 수 없어서 단기적인 상승 이후의 하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강달러 기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트렌드일 것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상승 랠리 이어간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전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본부장께서는 내일 어떤 포인트 잡고 대응해 보실 예정인가요? 네, 일단 CPI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 만약에 크게 충격적인 수치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의 충격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격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 퍼즐이 자동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차가 좀 상승이 나오곤 있지만 자동차 쪽에서 조금 더 시세가 나와줘야지 결국에는 코스피가 3,000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 완성차부터 시작해서 부품단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한미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잘 진행된다 그러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결국에는 2차 전지도 지금 가격적인 매력은 정말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LNF의 지금 리포트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매도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투심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크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좋은 소식을 알렸거든요. 근데 전고체 관련해서 사실 중국에서 정말 생산하는 게 너무나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냐 연속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워낙 좀 반등이 나오다가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2차 전지 쪽 흐름도 계속 체크해 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이 지금 미국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여기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콘텐츠 OTT 관련 종목군들 특히나 한화활용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계속적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섹터군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지금 단기간에 조금 급등을 해서 피로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일 만기일 앞두고서 내일 만기일 때 만약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내일 시장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잡아야 할 포인트들 함께 이야기 도와주셨고요. 이청원 사장께서도 동시만기일 좀 주의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실 텐데 어떤 부분에 더 포인트 잡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내일 시장이 조금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지금 시장 상황에서의 매수세가 너무나 강하니까. 하지만 오늘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장중에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양시장 모든 옵션을 매도 포지션을 쳐놨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코스피는 1차적으로 2,900포인트 위에서 완전히 안착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역시나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고, 개인적으로 내일은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막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고 하니까 조금은 하루 정도는 그냥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CPI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설령 나쁘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나올 거니까 시장은 이 모든 걸 소화해낼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내일 너무 오늘과 같은 부유장을 또 기대하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이벤트 잘 소화하면서 버텨줄 것 같다라고 또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본부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CJ ENM 가져왔습니다. 사실 어제 좀 급등세가 나왔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ENM은 아직도 충분히 상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고점이 40만 원대였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티빙과 웨이브의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합병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KOTT 정부 정책에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쩌면 해피엔딩에 대한 수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모멘텀들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사실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 정책주들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우리나라 K 콘텐츠들 이 부분들을 정말 좀 더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고 뭐 세금 감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지금 뭐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쪽에서 정말 넷플릭스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 K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힘을 많이 못 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를 통해서 특히나 티빙과 웨이브 합병으로 인한 이제 CJ ENM이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살짝 쉬어갔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CJ ENM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때는 K 콘텐츠 대장주급이었는데 그동안 좀 주춤했었죠. 이제 목표가 9만 원으로 다시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청원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보고 계십니까? 예, 삼양식품인데요. 지금 시장이 좋죠. 그러면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함에 있어서 신고가가 나오지는 않았고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6월 9일에 13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넥스트레이드에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의 거래량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지난 5월 초, 5월 16일 이날 고가가 123만 5천 원인데요. 여기까지는 대략 3%만 올라가면은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만한 모멘텀은 있는가? 충분히 지금 있죠.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1%나 증가한 1,387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요. 수출 물량은 역시나 확대가 될 것이고 안정적인 원가 흐름이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 전부 다 있는 게 지금 동사의 흐름입니다. 환율이 올해 4월까지 평균 1,416원 정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동사의 현재 미국과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2.8%, 중국은 24.8% 판매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이 가운데 기존의 원주 공장, 그리고 밀양 1공장, 거기에 익산 공장, 여기에서 현재도 22시간,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밀양 2공장이 오늘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생산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가는 판매 물량은 전적으로 동사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기준으로 소스에 대한 매출이 대략 30억 원인데 밀양 2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면 60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가가 목표 주가 지금 140만 원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삼양식품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목표 가격 저 또한 140만 원, 손절 가격 10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140만 원까지 열려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시장 한 마리 듣고 이 시간 정리할게요.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나 정부 정책주들을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전자결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어지는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대신 우리가 과거에 언급이 됐었던 그런 섹터 중에 시세가 안 난 종목군들 위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호속 섹터를 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장님께서 어떤 메시지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더 갈 겁니다. 더갈 너무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냥 좋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시장 영리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